어머님, 오늘 음식 왜 이래요? 냄새 나는 것들만 있잖아요. 이걸 음식이라고 이런 걸 차려놓은 거예요? 며느리가 밥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치더니 다가와 제 뺨을 찰싹 때렸어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요즘 노인네들은 다 이렇게 쓸모없나요? 제가 왜 이런 시어머니를 만났는지, 수진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못했냐? 또 그 소리. 이젠 정말 지쳐요. 내가 뭘 말했다고 그래. 너희 돈 걱정하지 않게 살라고. 내가 1억이나 보태주고 생활비까지 주고 있는데 아들아, 네가 봐도 내가 잘못했냐? 엄마, 나 지금 바빠요. 회사 늦겠어. 아들아, 내가 뺨을 맞았는데 여러분, 방금 제 상황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제가 정말 뺨 맞을 만큼 잘못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황금별곡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시청하실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73살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지요. 큰아들은 회사원이고 작은아들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지만 우리 큰며느리는 달랐어요.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큰며느리가 먼저 저를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 외로우실 텐데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도 아이 키우는데 도움도 받고요. 처음엔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큰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정말 잘해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챙겨주고 같이 시장도 가고 손주도 돌봐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요. 아침마다 얼굴이 굳어있고 말투도 날카로워졌죠. 처음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배려하면서 더 열심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도 해놓고 손주도 더 많이 봐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제가 도울수록 며느리는 더 짜증을 내고 무시했어요. 마치 제 존재 자체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어요. 그러다 결국 그날 아침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화를 냈죠.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제 뺨까지 때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바닥에 흩어진 밥알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잠시 후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요. 아프세요? 손주 민준이었어요. 5살 민준이가 자기 엄마보다, 자기 아빠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는 안 아파? 괜찮아. 아프지 않다고 말했지만 사실 뺨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옆집 이웃인 김순자 씨를 만났어요. 정숙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누가 때렸어요? 제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나 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김순자 씨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 보이던데. 아니에요. 그냥 넘어졌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73년 살면서 거짓말은 거의 안 했는데 자식 얼굴에 먹칠할까봐 숨겼어요.
집에 돌아오니 조용했어요. 수진이는 직장에 갔고 저는 잠시 편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수진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수진이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3명의 여자들이 웃으며 들어왔죠.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방에 계세요. 수진이는 마치 명령하듯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벽이 얇아서 거실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다 들렸어요. 진짜 시어머니랑 사는 거 힘들지? 나는 절대 못 살 것 같아. 한 친구가 말했어요. 너무 힘들어. 매일 눈치 보이고 집안일도 별로 안 도와주면서 우리 집에 산다니까.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얼마나 집안일을 도우려고 노력했는지 며느리는 모른 척했어요. 게다가 근데 진짜 어떻게 시어머니 뺨을 때릴 생각을 했어? 대단하다. 그냥 순간 화가 나서 근데 시원하더라.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이 저를 때린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며느리를 듣고 있자니 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수진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랑 같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뭐라고?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니? 노인정이든 요양원이든 아니면 작은 아들네 가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 집에 들어올 때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던 것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이 집 살 때 내가 돈도 보태고. 우리 돈으로 산 집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도와주신 거잖아요. 수진아, 우리 왜 이렇게 됐니? 처음엔 네가 나를 엄마처럼 챙겨줬잖아. 그땐 민준이 키우는데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이제 민준이도 크고 어머니 도움 필요 없어요. 마치 저를 이용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정성껏 대해준 것은 모두 연기였던 걸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개가 눈물로 다 젖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어요. 수진이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진이와 아들 그리고 민준이가 모두 나간 후에야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 먹다 남은 김치와 계란 두 개가 전부였죠. 그래도 굶을 수는 없으니 간단히 계란찜을 해 먹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그동안 참기만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작은 아들 정우에게 전화했어요. 정우는 옆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라 평일에는 학교에 있어서 주로 주말에만 통화했죠. 정우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평일에 전화하시니 놀랐네요. 그냥 너 보고 싶어서. 말을 더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자꾸 나와서요. 엄마, 울고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수진이가 잘해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제는 뺨까지 맞았다는 것까지요. 뭐라고요? 형수가 엄마를 때렸다고요. 형은 뭐라고 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화가 나서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바쁘다고 그냥 나가버렸어. 지금 바로 갈게요. 엄마, 짐 챙겨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사세요. 정우의 단호한 목소리가 저를 안심시켜 줬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그래도 민준이가 있는데 내가 갑자기 나가면 민준이가 섭섭해할 것 같아. 엄마, 형수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계세요? 제발 짐 챙기세요. 제가 2시간 안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사진 앨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통장과 신분증 같은 중요한 서류들도요. 짐을 다 챙기고 나니 문득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나가면 아들은 분명 며느리 편만 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어요. 그리고 집 안 구석구석을 찍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집안일을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요. 냉장고를 열어 찍으면서 말했어요. 여기 봐. 내가 지난주에 장봐온 음식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하나도 없네. 수진이가 친구들 불러서 다 먹었나 봐. 부엌 싱크대도 찍었어요. 매일 아침 설거지하고 바닥도 닦고 화장실도 청소했어. 그리고 제 방도 찍었어요. 좁은 방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만 덩그러니 있었죠. 이게 내 방이야. 원래는 창고였던 곳을 방으로 바꿨대. 마지막으로 제 뺨을 찍었어요. 아직도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이건 어제 수진이가 때린 자국이야. 녹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어머님, 어디 계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점심시간에 집에 왔나 봐요. 저는 얼른 가방을 침대 밑에 밀어넣고 방에서 나왔어요. 여기 있어. 뭐 하고 계셨어요? 짐 챙기세요. 오늘 요양원에 가 보려고요.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어머님처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좋을 거예요. 수진이는 마치 좋은 일을 해주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속셈이라는 걸요. 난 요양원에 안 갈 거야. 내가 왜 가야 하는데? 아직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해.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나 봐요.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요양원에 가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저희도 편하고요. 저희도 편하고. 이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결국 자기들 편의를 위해 저를 내쫓으려는 거였어요.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어머님 집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었나 봐요. 여보, 엄마가 요양원에 안 간대요. 어떡해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수진이가 저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고 올게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었으니까요. 얼마 후 정우가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얼른 가방을 꺼내 들고 나갔어요. 엄마, 괜찮아요? 정우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뺨이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얼른 가자. 짐은 다 챙기셨어요? 응. 필요한 것만 챙겼어. 나중에 더 가지러 오면 돼. 저희는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정우의 차에 타고 달리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한 번도 정말 내 집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정우의 아내 미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방 준비해뒀어요. 미영이는 제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미영이의 따뜻한 말에 더 울음이 나왔어요. 이런 며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우와 미영이 제게 준비해준 방은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창문 밖으로는 작은 정원도 보였고요. 짐을 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미영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어머님, 많이 드세요.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미영이가 제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아 주었어요. 정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여기서 편히 사세요. 아무 걱정 말고요. 고마워. 정우야, 미영아. 너희 덕분에 살 것 같다. 식사를 마치고 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형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연락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큰아들, 그가 나를 외면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일단 기다려보자. 승민이가 전화하면 그때 얘기하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하지만 새벽에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어요.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너희 동생 집에 와 있어. 왜 말도 없이 나가셨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아내 편만 들고 있었어요. 나 내쫓으려고 했잖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며? 그건 엄마를 위한 거였어요. 어차피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승민아, 네 아내가 나한테 한 짓 알아? 내 뺨 때리고 밥그릇 던지고. 엄마, 그건 엄마도 잘못했잖아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은 아내의 말만 듣고 있었어요.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정우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정우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일 당장 가서 따져 물어볼 거예요. 아니야, 정우야. 그러지 마. 내가 방법을 찾을게.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제 권리를 찾아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할 행동이 올바른 걸까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우에게 부탁했어요. 정우야, 나 좀 도와줄래? 너희 형 집에 가야 해. 네. 어제 그렇게 힘들게 나오셨는데 왜 다시 가시려고요? 내 물건들이 아직 많이 있어. 그리고 증거도 더 모아야 해.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형수님이 또 폭력적으로 나오면 바로 나와야 해요. 그래, 걱정 마. 오늘은 수진이가 회사에 갔을 시간이야. 정우의 차를 타고 큰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은 회사에, 수진이도 직장에, 민준이는 유치원에 갔나 봐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 방으로 갔어요.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몰래 산 것이었어요. 정우야, 이거 켜는 법 좀 알려줄래? 정우가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녹화 버튼, 사진 찍는 버튼, 저장하는 방법까지요. 엄마, 이걸로 뭐 하실 거예요? 증거를 모을 거야. 수진이가 나한테 한 짓들. 그리고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보여주는 증거들까지. 저는 방 구석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에도 부엌에도요. 모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겼죠. 침대 옆 화분 뒤, 책장 위, 냉장고, 옆 선반 위 등등요. 엄마, 이렇게 몰래 찍어도 돼요? 내가 사는 집이고 내 안전을 위한 거야. 괜찮아. 필요한 물건들도 더 챙겼어요. 특히 중요한 건 통장이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집 살 때 보태준 1억 원의 증거였죠. 계약서도 찾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집에 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여기서? 수진이의 얼굴이 놀라움에서 빠르게 분노로 바뀌었어요. 정우도 놀랐는지 제 앞으로 한 발 나섰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물건 좀 가지러 왔어요. 당신은 왜 여기 있어요? 우리 집인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내 물건 가지러 왔어. 이제 갈 거야. 뭘 가져가려고요? 여기 있는 건 다 우리 거예요. 수진이가 제 가방을 잡아당겼어요. 가방 안에 계약서와 통장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집 계약서를 왜 가져가요? 수진이가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저는 그것을 다시 가져오려고 했지만
수진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내놔. 그건 내 돈이 들어간 집이야.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우리가 산 거예요. 거짓말 마. 내가 1억을 보태줬잖아.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계약서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렸어요. 도둑이네요. 우리 계약서를 훔쳐가려고. 정우가 재빨리 수진이와 저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진정하세요. 어머님을 또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 웃기지 마요. 도둑이 경찰을 부른다고요? 그때였어요. 제 방에 숨겨둔 카메라 중 하나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모두 녹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갑자기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요. 수진아, 넌 방금 또 나를 때렸어. 이번엔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어. 수진이의 얼굴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녀는 계약서를 들고 뒤로 물러섰어요. 나가요. 둘 다. 아니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정우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이제 가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저희는 집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정우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카메라가 녹화하고 있었어요? 응. 아까 내가 방에 설치한 거. 수진이가 나를 때리는 장면이 다 찍혔을 거야. 정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우의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가기로 했어요. 정우와 미영이도 함께 가겠다고 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지켜드릴게요. 경찰서에 들어서자 조금 무서웠어요. 제 나이에 경찰서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며느리에게 폭력을 당했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관은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어요. 뺨을 맞은 일, 밥그릇을 던진 일, 방에 가두었던 일, 모든 걸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정우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정우가 제 방에 설치한 카메라를 가져왔거든요. 경찰관은 영상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백한 폭력 행위군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걸더니 다른 경찰들에게 뭔가를 지시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저희가 지금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겠어요? 네, 기다릴게요. 1시간쯤 지났을까 경찰서 문이 열리고 큰아들 승민이와 수진이가 경찰과 함께 들어왔어요. 수진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승민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경찰이 갑자기 와서. 승민이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그때 경찰관이 말했어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폭력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영상도 있고요. 수진이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무슨 카메라요? 몰래 찍은 거잖아요. 그건 불법이에요.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한 녹화는 가능합니다. 게다가 집주인의 동의도 있었고요. 무슨 집주인이요? 그건 우리 집이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계약서에 장모님 이름도 있습니다. 공동 소유로 되어 있네요. 경찰관의 말에 승민이의 얼굴이 흙빛이 됐어요.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어머니에게 못되게 굴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승민이가 경찰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 앞에서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경찰서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승민이를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수진이 말만 믿고 엄마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왜 그랬니? 내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그런데 네 아내가 나를 때릴 때
넌 왜 가만히 있었어? 승민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아니, 그건 핑계고. 사실 제가 겁이 났어요. 수진이와 싸우기 싫어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수진이는 구석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시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수진이를 감옥에 보내고 싶을까?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체포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제대로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진짜 죄송해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똑같이 행동하게 됐나 봐요. 처음으로 수진이의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그녀도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두 분 다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떨어져 지내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정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계속 사세요. 미영이도 좋아할 거예요. 승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이 결연했어요. 엄마, 제가 다시 엄마 신뢰 얻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수진이와는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정우와 미영이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정말 내 집처럼 편안해졌어요. 미영이는 매일 아침 제게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주말이면 셋이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봤죠. 정우는 제가 좋아하는 나무를 직접 산에 가서 캐오기도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동네 노인정에 같이 가볼까요? 좋은 프로그램이 많대요. 미영이의 제안으로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제 또래 친구들이 생겼어요. 특히 이순희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더 친해졌어요. 정숙 씨, 용기 있었네. 나는 끝까지 참기만 했는데. 순희 할머니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던 거예요. 어느 날 노인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승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민준이가 있었죠.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민준아, 많이 컸구나. 보고 싶었어. 승민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대서. 저는 민준이를 아는 제 승민이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니? 상담을 잘 받고 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 자기 어릴 때 일도 치료받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지만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시면 어떨까요? 수진이가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대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수진이를 만날 준비가 됐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을 보니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가볼게. 주말에 승민이네 집에 갔어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집안은 깨끗했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이 가득했어요. 수진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수진이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너도 아팠던 거구나.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식사는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민준이가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풀어주었죠. 수진이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요리했다고 했어요. 묵은지 김치찌개, 갈비찜,
그리고 도토리묵 무침까지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물어보려고 정우 씨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이의 작은 노력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제가 어머니 통장에 매달 조금씩 돈을 넣고 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우리 집에 보태주신 돈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봉투 안에는 통장이 있었고 꽤 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보태준 돈의 절반 정도였어요. 다 갚을 때까지 계속 넣을게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어머니? 수진이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승민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죠. 고맙다. 하지만 난 당분간 정우네 집에서 지낼 거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두 사람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노인정에서 만난 순이 할머니가 제안을 했거든요. 정숙 씨, 우리 같이 노인학대 상담사 자격증 따는 건 어때요? 우리처럼 힘든 일 겪은 사람들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무슨 상담사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우와 미영이가 적극 지지해줬어요. 엄마,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엄마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73세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복지센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노인 권리, 학대의 유형, 대처 방법 등을 배웠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차츰 익숙해졌어요. 3개월 후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어요. 공부한 보람이 있었죠. 저와 순이 할머니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경험을 나누며 비슷한 상황의 노인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박정숙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자식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어요. 어느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정말 기쁜 일이었죠.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제가 한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고 진실된 눈빛이었죠. 아직도 상담받고 있니? 네. 일주일에 한 번씩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용기 있게 변화하는 모습이 멋져 보여요. 수진이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물론 아직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래, 함께 하자.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정훈의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주일에 3번 상담 봉사를 하고 있죠. 제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힘이 된다는 게 너무 기뻐요. 정숙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평생 아들한테 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 이것이 제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 모두가 정훈의 집에 모였어요. 승민이와 수진이, 민준이, 그리고 정우와 미영이까지요.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죠. 할머니, 이거 내가 만든 카드예요. 민준이가 예쁘게 접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림도 그려져 있었는데
제가 슈퍼히어로 옷을 입고 있었죠. 왜 할머니를 슈퍼히어로로 그렸어?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진짜 슈퍼히어로니까요. 다른 할머니들도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용감하시니까요. 민준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승민이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저는 큰아들네 집에 가끔 놀러 가요. 하지만 살지는 않아요. 정우와 미영이와 함께 사는 게 더 편하거든요. 무엇보다 제 독립된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아요. 지난달에는 제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했어요. 73세의 새 삶을 시작한 박정숙 할머니라는 제목이었죠.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며 물었어요. 할머니께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디서 넘어졌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가끔은 그날 경찰서 앞에서 아들이 무릎 꿇었던 순간이 떠올라요. 아프고 힘든 기억이지만 그 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수진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해요. 그녀도 많이 달라졌어요.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수진이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또 누구나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73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남들도 나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박정숙으로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궁금해요.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을 바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황금별곡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